안녕하세요. 한은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수다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전 읽기 반 친구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어수다방 인문 문제에서 생각해 볼 거는 생활과 윤리 시간에 배웠죠. 삼강, 오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군의신강, 임금님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부의부강,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리, 부의자강,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도리. 이거의 구체적인 윤리 덕목으로 5가지. 구신유의, 임금님과 신하 사이에서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부부 사이에서는 구별함이 있어야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며,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으며, 친구들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오륜이 있었죠. 자, 이렇게 옛날부터 지켜야 한다라고 했던 덕목이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기본 덕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옛날과 지금이 조금 그래도 다르게 이해되는 것이 있나요? 자, 삼강오륜 중 가장 태색? 좀 그렇지만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자, 저는 부부 유별, 옛날과 지금이 조금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이 오륜가입니다. 그래서 오륜에 관한 이야기인데 옛날과 지금이 어떠한 이야기로 변화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국어수다방 인문 문제에서 만나는 거는 주세붕의 오륜가이며 오륜가 하면 100% 따라 나오는 문제가 정철의 훈민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을 묶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문서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륜가, 그래서 5가지의 윤리 덕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1수는 바로 서사 부분으로 오륜이 왜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총 6수 중에 1수는 서사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마다 라는 건데 사람마다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자, 교화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 백성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사람마다 이 말씀을 들어 살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자, 2수부터 6수에 나오는 오륜이겠습니다. 그 오륜을 들어라, 이 말씀에 대해서 들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명령형으로 썼고 교훈적 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세붕이 사실은 학자잖아요. 그렇죠? 이 주세붕이 사립학교를 세웠습니다. 서원이라는 그 사립학교를 세우는 가장 지도자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교훈을 남기고 그러니까 뭔가 가르침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5가지의 덕목을 들어라 라고 명령적으로 말하지만 그 안에는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 아니면 이 말씀은 당연히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이요 사람 아니니. 자, 여기서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자, 이 말씀은 오륜이겠죠. 그렇죠? 오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인 사람이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무슨 사람이냐? 우리가 몸으로만 사람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외형적인 사람만이 사람이 아니고 진실, 내면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 바람직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진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쟤는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그 안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사람은 그냥 외형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뒤에 사람은 진짜 된 사람, 그렇죠? 진정한 바람직한 도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껍데기인 사람이지 진정한 도덕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잊지 마로, 잊지 마로. 배우고야 말 것이니라. 자, 배우고 말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1년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오륜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오륜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사람이 되기 위해서인 거죠.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가치관이 바른,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사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륜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강조하는 거는 부자 유친입니다. 사자성어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아바님 날 낳으시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마님 날 기라시니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이 낳고 어머님이 나를 길렀다. 그래서 부생모육 이렇게 말하고 서로 대꾸를 이루네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엄마가 날 낳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버님이 나를 생명을 주신 거고 어머님이 나를 길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 옷 아니시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부모 옷이라는 것은 옷, 입는 옷이 아니고 부모님이 약간 조사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아니시면 내 몸이 없실났다. 내 몸이 없었겠구나. 내 몸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내 몸이 지금 없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덕을 갚으려 하니 자, 이 덕은 당연히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그쵸? 길러주신 것 이거겠죠. 이 덕을 갚으려 하니 자, 은혜를 갚겠다 이런 뜻이겠죠. 하늘 가히 없으리로다. 하늘 가히 이거는 하늘의 끝이 없도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부모의 덕은 끝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모의 은혜를 하늘 끝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수는 부자유치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철의 훈민가하고 우리가 연계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철의 훈민가 1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이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아있을까? 거의 비슷하죠? 하늘 같은 끝없는 은덕을 어디다가 갚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뒤에 부분이 조금 다르죠. 여기에서는 갚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됩니다. 그냥 부모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어찌 갚겠는가 막 이런 식으로 갚으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철의 훈민가 1수와 오륜가 첫 번째 제시한 거는 부모의 관계, 그쵸? 자식과의 관계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윤리동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쵸?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유치인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우리 좀 오륜과 좀 쉽습니다. 쉬엄쉬엄 하면서 가도록 하겠는데 어린 날 추억을 돋게 하는 그런 동화 한 편 보도록 할까요? 자, 동화 한 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유친. 옛날 법으로 70살이 되는 노인들을 산속에 버리도록 한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동해바다 외딴 섬 울릉도에 효성이 지극한 아들에게 막 70이 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법을 어길 수 없었던 그도 할 수 없이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없어 미적대다가 해가 질 무렵에야 비로소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때 늙은 어머니는 자신을 버려두고 가는 아들이 산속에서 행여나 길을 잃을까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내가 지나온 길에 나뭇가지를 꺾어 표시를 해놓았으니 나뭇가지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거라. 죽음을 앞두고서도 제 몸보다 자기를 버린 자식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아들은 그 가엾은 사랑에 울면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어머니를 모시고 산을 내려와
돌아가실 때까지 극진으로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서로 아끼고 보살피는 정이 있어야 한다는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혈육으로 맺어진 사이로 우리들 개체 생명이 유한성을 넘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주는 고리입니다. 이런 까닭에 예로부터 부모 자식 사이는 일륜이 아니라 천륜, 즉 하늘이 맺어준 사이라고 했습니다. 소외가 일상화되어버린 오늘날,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도리를 배우는 원천은 여전히 내가 부모님께 혹은 내가 자식에게 느꼈던 조건 없이 솟구치는 그 친애의 정서입니다. 부자유친, 예나 지금이나 부정할 수 없는 인륜의 출발점입니다. 네, 부자유친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군신유의입니다. 종과 한것과를, 자, 종과 상전의 구별을 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누라서, 누구, 누가 이럽니다. 삼기신고,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서리적인 표현 쓰였네요. 자, 벌과 계엄이 이 뜻을 먼저 안하니, 자, 벌과 계엄이는 개미입니다. 벌과 개미가 이 뜻을 먼저 알았답니다. 자, 이 뜻은 뭐냐? 종과 상것의 구별을 하는 것. 그쵸? 요거겠죠? 종과 상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임금님과 신하의 구별, 또 종과 상전의 구별, 이것을 벌과 개미가 먼저 알았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종이 상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게 벌과 개미입니다. 자, 벌과 개미의 특성은 여왕벌, 여왕개미가 있죠. 그 벌과 개미들이 여왕벌과 여왕개미를 막 따르잖아요.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벌과 개미는 여왕벌을 모시고 따르고 이런 것을 먼저 알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벌과 개미가 약간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한마음에 두 뜻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음에 두 뜻이 없다, 일편단심이라는 뜻이겠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속이지나 말자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지조 지켜야 되고 절개 지켜야 되며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관계되는 정철의 훈민가를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금과 백성 사이는 하늘과 땅인 바, 나의 서러운 일을 다 아시려고 하시는데, 자, 나의 서러운 일을 다 아시려고 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임금이겠죠. 그렇죠? 임금은 나의 서러운 점을 다 아려고 노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라고 좋은 미나리를 혼자 어찌 먹으리? 자, 그러면 내가 먹고 있는 이 미나리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거를 어떻게 나만 혼자 먹겠냐? 누구에게 주겠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임금님에게 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임금님은 백성을 어떻게 뭔가 불편할까, 뭔가 서러운 일이 있지 않나 라고 살피시니 나도 임금님에게 좋은 미나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님과 신하에 관한 이야기가 훈민가에는 이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 뜻은 뭐 변치 않았을까요? 자, 임금님을 모시는 충신. 자, 지금의 충신의 입장에서는 뭐 미나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금님이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옆에서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충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임금님이 하는 말에 네네네 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올바른 길로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진정한 충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하튼 이런 내용이 군신유의라고 했습니다. 자, 오륜가에서는 벌과 개미를 통해서, 그쵸? 자연물을 통해서 종과 상전의 구별, 임금과 신하의 구별이라고 볼 수가 있고, 훈민가에서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어떤 오고 가는 그런 마음의 정,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륜가, 자, 군신유의에는 충성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와 관계되는 어떤 공모전에서 된
그런 수상작입니다. 한번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들의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한 줄기 햇살에 못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비우리라. 네, 여기까지 뭐 예나 지금이나 나라에 대한 충성심, 예, 또 시대적인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라에 대해 충성하는 마음 이런 것이 또 요구되는 때가 많이 있겠죠. 여하튼 여기까지 해서 군신유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부유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압이 밭 갈러 간대 지압이 남편이고 밭 갈러 간대 곧 밭이겠죠. 밥고리, 밥 광줄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담는 광줄이 같은 거 이렇게 밥 담는 이런 겁니다. 이고 머리에 이고 그쵸? 머리에 이렇게 이고 이렇게 어쩌지? 머리에 이고 이렇게 가 이런 뜻입니다. 반상을 들어대 반상 밥상이겠죠? 들어서 눈썹에 맞춰이다. 밥상을 눈썹에까지 맞춰서 들어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공손한 태도인 거죠. 남편의 밥상을 내 눈썹까지 들어 올려서 남편에게 밥을 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경의 뜻입니다. 그렇죠? 진실로 고마우시니 진실로 고맙다.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진실로 고맙다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지만 다른 문제집에 친코도 고마우시니 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친코도는 뭐냐면 친하고도 고맙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되게 가까이 친하면서도 항상 고마운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나 다르실까? 손님이답니다. 손님과 다르겠는가? 그러면서 서리법을 쓰고 있네요. 자, 결국은 여기에서는 남편을 엄청 공경하면서 밥상을 눈썹에까지 맞춰서 공손한 태도로 밥상을 드리고 친하면서도 고마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손님과 같은 존재로서 아주 공경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썹에다가 밥상을 맞춘다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한재미라고 합니다. 눈썹을 상을 눈썹에 맞추어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공경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부 유별에 대한 거 부인은 남편을 극진하게 모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많이 요즘은 그렇게까지 막 극진하다. 마음의 자세는 그렇지만 서로 요즘은 약간 평등 이런 조금 의미가 다르겠지만 서로 공평하게 남편도 아내도 서로 공경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너무 유치하긴 하지만 엄마가 밥을 하면 아빠는 설거지를 하시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만 공경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이 안에도 아마 서로 공경하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정철 것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몸을 둘로 나누어 부부로 생겨나게 하시니, 자, 한 몸에서 나온 게 부부랍니다. 사실은 서로 다른 데서 나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한 몸에서 둘로 나누어서 된 게 부부다라고 말하네요. 살아있는 동안 함께 늙고 죽고 그러면서 또 한 곳에 간답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렇죠? 함께 늙고 죽고 그러면서 저 세상에 같이 가죠. 어디서 망령된 것이 눈 흘기려 하는가? 여기서 정말 웃음이 났습니다. 눈 흘기는 거는 분명히 여기서는 아내일 거고 그 행동을 망령되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눈 흘기는 것은 망령되다. 어찌 감히 남편에게 눈을 흘기냐? 이렇게 라고 나와 있는 거긴 한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네, 당연히 막 눈 흘기고 그런 행동은 옳지 않다라고 보겠지만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눈 흘기는 건 망령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아하니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약간 존대 쓰는 스타일 아니고 선생님은 동갑 친구라 가지고 야 막 이러는데 그리고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너 정말 그럴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옛날에 태어났으면 진짜 망령된 것이었네요. 그렇죠? 네. 훈민가하고 오륜가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남편한테 밥상 바칠 때 눈썹까지 밥상을 들어 올려라 라고 얘기했고 남편을 향해서 눈을 흘기면 안 된다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가 부부 유별과 관계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거와 관계되는 영상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유별. 조선 후기 남원 땅 한 시골에 하립과 김삼이당이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부부는 미래를 설계하며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일으키자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짧은 신혼이 끝나자 약속대로 신랑은 곧바로 산사로 공부하러 떠났고 신부는 딸이 16살이 될 때까지 생이별이나 다름없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남편 하립은 과거에 거듭 낙방을 했고 그때마다 아내는 냉정할 정도로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기대와는 달리 남편은 거듭된 낙방에 결국은 과거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남편을 독려하던 적극적인 여인 삼이당. 그렇지만 남편이 최선을 다하고도 뜻을 이루지 못하자 낙심한 남편을 시를 지어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서울에서 10년을 분주하던 나그네 초당에 오늘은 신선처럼 앉으셨네. 이제 부부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이치와 인생의 참맛을 아는 그들 부부에게는 힘든 농사일마저도 그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각자의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부부 유별. 오경 중의 하나인 춘추에서는 부부를 항렬하고 했습니다. 서로 마주 서 있는 짝이라는 뜻이죠. 이렇듯 유교에서 부부란 마치 음양이 그러하듯이 평등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입니다. 중용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부부의 이치는 이처럼 인간과 자연의 모든 관계를 관통하는 실마리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부 10년 동안 서울에 가서 공부한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온 남편을 신선이라고 말하는 거 불가합니다. 저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밥 벌어 먹이지 못하고서는 10년 동안 공부만 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래도 다 참고 신선처럼 대해주는 모습 존경합니다. 본받을 만합니다. 네, 참 넘어가겠습니다. 형제 우에 들어가겠습니다. 형님, 자신 젖을, 드신, 형님이 드신 젖을, 젖을 내가 쫓아서 란 뜻입니다. 따라서 라는 뜻이요. 먹응이다, 먹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형님이 드신 젖을 내가 따라서 먹습니다. 이 말은 우리 제망매가에서 남매가 한 가지에 낳았다 그랬죠. 자, 여기 오륜가에서는 형님이 드셨던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잖아요. 그 엄마의 젖을 나도 따라서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엄마의 같은 젖을 먹은 형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와 감탄사 드러났네요. 우리 자, 아우야, 어머님 너 사랑이야, 어머님이 너 사랑하신다 이렇게 또 형이 말합니다. 야, 이게 아우가 어머님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형제 오, 자 여기 오는 또 조사의 역할입니다. 형제가 불화하면 화목하지 못하면 개도치다, 개돼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부모의 같은 젖을 먹고 자란 형제가 서로 싸우고 서로 핥히고 막 매일같이 싸우면 부모님은 마음이 엄청 아프죠. 그쵸? 그래서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면 개돼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개돼지다 라는 것은 그냥 짐승이다, 사람이 아니다. 처음에 서사에서 말했죠.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륜을 배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형제끼리 싸우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개돼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돼지를 너무 또 이렇게 비하하는 쪽으로 생각하지는 말고 그냥 도덕적이지 못한 인간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비유적으로 쓰고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와 관계되는 훈민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형아, 아우야, 내 살을 만져보자. 누구의 손에 태어났길래 모습조차 같은가. 자, 부모 밑에서 난 형제들은 되게 모습이 비슷하죠. 한엄이 젖을 먹고 자라났으니 딴 마음을 먹지 말아라. 딴 마음, 서로 시기 질투하거나 그쵸? 나쁜 감정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형우 제공이라고 말하는데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은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동생은 형을 아주 공경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륜가에서는 형제 우애라고 나와 있고 훈민가에서는 형우 제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와 관계되는 동화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날까? 엄청 재밌었던 동화였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의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은 동생을 무척이나 사랑했고 동생은 형을 존경하며 따랐어요. 어느 날 형제가 함께 신양물 다리를 건널 때였어요. 형님, 저기 물속을 보세요. 뭐가 번쩍거리잖아요? 글쎄, 저게 뭘까?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가져올 테니. 동생이 물속에서 가져온 것은 금덩이였어요. 형님, 금덩이가 2개나 돼요. 이거 하나는 형님이 가지세요. 아니다, 네가 주운 거니 모두 네가 가져라. 아니에요, 한 덩이는 형님이 가지셔야 돼요. 의 좋은 형과 동생은 금덩이 하나씩을 나눠 가졌어요. 형제는 이번에는 강에서 배를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금덩이를 꺼내 강물로 내던지지 뭐예요? 아니 동생아, 그 아까운 걸 왜 물속에 버리는 거냐? 형이 묻자 동생이 대답했어요. 형님, 저는 평소에 형님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 금덩이를 하나씩 나누어 갖고 보니 엉뚱한 생각이 들지 뭐예요? 무슨 생각이 들더냐? 형님이 없었으면 금덩이 2개가 모두 내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드니 형님이 미워졌어요. 그리고 금덩이 때문에 형님이 미워지니 그깟 금덩이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 말을 들은 형도 금덩이를 이내 강물로 내던졌어요. 네 말이 옳다. 나 역시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단다. 이까지 금덩이가 우리의 형제를 깨서야 되겠냐? 금덩이를 모두 버린 형과 동생은 그 후로도 계속 의좋게 살았답니다. 아이고, 왜 금덩이를 버려요? 그쵸? 의좋게 둘이 합해가지고 더 의미 있는 곳에 써야지. 왜 버려요? 그쵸? 아이고, 안타까워라. 자,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유서입니다. 늙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늙은이. 어르신들이죠. 늙은이. 부모 같고. 자, 부모 같다. 부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른은 어른입니다. 어른은 형 같았니? 형 같다라고 했습니다. 직유법 쓰였네요. 대꾸법 쓰였고요. 그쵸? 자, 비유적으로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같한데 불공하면, 자,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은데 이런 뜻입니다. 불공하면, 공경하지 않으면 어디다 다를 곳, 무엇과 다르겠는가 이런 뜻인데, 어디가 다르고 무엇이 다르겠느냐. 자, 뭐와 다르겠느냐? 짐승과 뭐가 다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르고 서리법 쓰였습니다. 자, 앞에서 개돼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어디가 뭔가 다르겠느냐. 어르신, 늙은이와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면 짐승과 뭐가 다르겠느냐 이렇게 쓰여진 거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날로서 맞이어시든, 나로서는 맞이어시든, 어른을 맞거든, 어른을 맞이하거든, 절하고야 말오링이다. 여기서 절하다. 넙죽 절하다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인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른을 맞이하면 절을 하고 말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뭐 하라는 뜻인 겁니까? 어른을 만나면 바로 절을 해라, 인사를 해라 입니다. 자, 그래서 장유유서라는 덕목에서 가르치는 것은 늙은이나 어른들을 부모나 형이라고 생각하고 공경하고 만나거든 바로 절을 해라, 인사를 해라. 이게 덕목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갑게 인사를 하면 인생에 90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하튼 인사를 잘하면은 그만큼 많은 덕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참 바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훈민가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팔목을 쥐시면 두 손으로 받들이라. 자, 팔목을 쥐는 거는 노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내 손을 이렇게 팔목을 쥐면 두 손으로 받쳐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나갈 때가 계시면 어디를 나가시습니다. 외출을 하시게 되면 지팡이 들고 쫓아가리라. 자, 지팡이를 들이면서 같이 쫓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들었는데 아이고 제가 지팡이 들어드릴게요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쵸? 그냥 지팡이 들고 쫓아간다. 그러니까 곁에서 수행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잔치가 다 끝난 후에 그 어르신이 잔치가 다 끝난 후에 모시고 가려 하노라. 자, 이렇게 하면서 연세가 드시면 먼 길 가실 때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지팡이 들고 같이 수행하고 잔치가 끝나면 같이 모셔오고 이렇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어르신을 잘 모시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게 장유유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되는 영상 아주 짧습니다. 금방 나이든 볼게요. 사람과 어린 사람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는 장유유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곧 삶의 경험과 성찰이 그만큼 풍부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까닭에 유교에서는 연장자에 대한 깍듯한 예의를 강조합니다. 형의 의견을 먼저 구하지 않았음을 반성하는 아우와 그런 아우의 마음을 읽고 배려하는 형의 행동,
오늘날 퇴색해가고 있는 형제간의 우애와 연장자에 대한 공경의 가치를 함께 일깨워줍니다. 어른에 대한 올바른 예의와 아랫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장유유서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륜가에 대한 모든 최종적인 핵심 정리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선시대 이상적인 어떤 인간관, 오륜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라는 거죠. 1수가 서사를 시작을 해서 2수부터 6수까지 5가지의 덕목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자, 두 번째는 대단히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말했어요? 직설적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남편한테 공경의 자세로 밥상을 머리끝 눈썹에 맞춰서 해라. 그쵸? 그 다음에 신의를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개, 돼지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많이 쓰였는데 대꾸, 비유, 서리, 고사, 인용 이런 것들의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륜 중에 붕의유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붕의유신은 안 다루었죠. 친구들 간에는 신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대신 형제 우애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자, 붕의유신은 없고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제 유지를 위한 강한 행동 규범을 확립하고자 했던 그런 그 서원의 교육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거죠. 주세붕의 오륜가 5가지 윤리 덕목을 가르치겠다. 강한 행동 규범 확립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오륜가였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우리 문제마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연물을 활용해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 자연물 활용한다. 맞죠? 그쵸? 얼마나 많았습니까? 벌, 그쵸? 또 개미, 또 뭐 있었죠? 개, 돼지,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리적 표현을 쓰고 있다. 물었죠? 다르실까? 어디가 다를까?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말하는 말을 가족관계에 관계지어서, 그쵸? 어머님과 형제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현실에 대해서 화자가 느끼는 실망감 아니죠? 이런 걸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덕목을 가르치려는 어떤 행동 강령 같은 것들이니까 실망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첫 번째 수는 서사의 역할을 했고 나머지 수들은 유교적 덕목을 가르쳤다. 자, 아주 맞는 말이었죠? 잘했습니다. 유교적 덕목.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반응인데 한자 성어로 말하랍니다. 자, 성현의 말을 금과 옥조로 여겨라. 금과 옥처럼 아주 귀한 것으로 생각해라.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신하는 일편단심해야 된다. 맞고, 아내는 거한 재미해라. 아까 말했죠. 눈썹에 상을 맞춘다 라는 뜻이었고, 친형제는 형우 제공해라 얘기했죠. 형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우는 형을 공경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5번째, 우공이산, 아랫사람은 그 뜻을 따르라 라고 했는데 우공이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옛날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산을 옮긴다 라는 뜻입니다. 우공이라는 사람이 90세 정도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산과 산 사이에 살았나 봐요. 그런데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 산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어떻게 다 깎을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 깎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 삽 한 삽 떠서 그 산을 다 평평하게 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공이사는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하면 결국은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속담에서 약간
한우물 판다 이런 뜻으로 한 가지를 정말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낸다. 남들이 생각하기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 어리석다. 그쵸? 어리석을 우자인데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어리석다고 생각한 일이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면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된다라고 쓸 때 하는 말이 우공이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와 관계되지 않는 말은 우공이산이었네요. 그쵸? 끊임없이 남들이 무식하다, 정말 우매하다라고 생각할 일이지만 한 일을 끝까지 하다 보면 장인이 될 수 있다. 뭐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다음 시간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마당 3번째입니다. 자, 어버이 사라진 지 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파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사수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부자 유친의 한 덕목 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효도해라.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자, 이수와 달리 보기는 죽음을 가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죽음을 가정한다. 그쵸? 얘기 있었죠? 생각나시죠? 자, 죽음을 가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수와 달리 보기는 청자가 느낄 회한을 강조한다. 청자가 느낄 회한을 강조한다. 자, 그쵸? 후회할 거다. 그러면서 당위성을 강조하죠. 자, 여기서 볼게요. 지나간 후면 애달파 어찌하리. 평생에 고치지 못한다. 다시 부모님을 살려낼 수 없다. 이뿐인가 하노라. 회한을 강조하면서 당위성을 강조하는 게 보기시입니다. 그쵸? 회한을 강조하는 거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수에서 밝혔습니다. 그쵸? 뭐라고 했냐면 하늘과 같다. 그러면서 보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다 넘어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회한 강조했고 부모에 보답하는 것은 어렵다. 자, 모두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강조한다. 맞네요. 그렇죠? 자, 이수와 복이 모두 부모님으로 인해 화자가 존재할 수 있다. 부모님으로 인해서 화자가 존재한다. 부모님이 날 낳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수에서만 드러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이해되신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적 증거 나옵니다. 훈민 교화 내용으로 연시조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게 훈민가다. 오륜가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성현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지만 사대부들의 이념을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주입했다. 그래서 작품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외적 증거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뭘까요? 사대부들의 이념을 너무 권위적으로 주입했다. 요거를 중점적으로 둬야 되겠죠. 이거와 관계된 게 답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자, 4번 풀어가겠습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에 순응해라. 자, 이거 운명에 순응해라 라고 했습니까? 운명에 순응하라는 얘기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과 관련된 행위 규범을 배우고야 마로링이다 라는 방식으로 강요하고 있다. 어때요? 강요하고 있다. 아까 외적 증거에서 권위적으로 강요한다. 주입하려고 했다라고 말하니까 강요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걸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벌과 가염이처럼 근면해라. 이게 가족을 위한 건가요? 아니죠. 임금님을 향해서 종이 상전을 향해서라는 거였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밥꼬리 반상 이것은 결국은 공경해라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아니었죠. 경제적 풍요를 말하는 건 아니죠. 자, 늙은이의
어떠한 지위를 회복해다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외적 증거를 잘 생각했다면 강요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오륜가의 어떤 사대부적인 그런 권위적인 면에 대해서 찝는 내용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오늘 한 걸음 더해서는 정철의 훈민가가 총 16수가 있습니다. 오륜가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5개가 겹치고 그럼 나머지 11수가 더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11수가 무엇일까?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그 훈민가 작품 전수를 다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첨부 문서로 붙였으니까 한번 열어서 확인해보고 첨부 자료까지 공부하는 센스 있는 친구 복 받을 겁니다. 여튼 그 문항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륜가를 배웠습니다. 모든 덕목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인간됨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사는 거 참 좋잖아요. 그죠? 사랑받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받는 지혜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 17번째. 사랑받는 지혜 예절. 예절은 제대로 사랑받고 제대로 사랑을 전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어느 대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갑자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형의 장난감을 빼앗으려다 형에게 한 대 맞은 거죠. 부모님들은 형을 야단치고 억울한 형도 목 놓아 울어댑니다. 집안 분위기가 아이들의 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눈에 띄는 아이가 한 명 있네요. 이 아이는 주변에 있는 형들과 아주 잘 지냈습니다. 형, 그거 재밌어? 응, 재미있어. 형, 이거 나 잠깐 가지고 놀면 안 돼? 아이는 웃으며 부탁을 하고 형은 흔쾌히 장난감을 빌려줍니다. 이 아이는 상대방이 허락하기 전에는 절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는 예의를 배웠고 갖고 싶을 때 기분 좋게 빌려 쓰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절이 바른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상대방에게 되돌려 줄 줄도 알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절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참된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복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좋아할 수 있는 품성과 예절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습관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절. 예절은 사랑받는 지혜입니다. 네, 그쵸? 예절은 사랑받는 지혜이다. 어디에서나 예절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사랑받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사랑받는 아름다운 존재일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수다방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